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벼랑 끝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 가구의 가계부채가 임금 근로자의 2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평균이 벌써 1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갚지 못한 은행 빚 규모도 1조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하네요. 문제는 은퇴자들의 경우에 취업을 할 수 없으니까 자영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회구조가 자영업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거겠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도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사법부가 해고자는 노조원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전교조에는 해고자가 있으니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해고자도 노조원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 인정을 권고해왔습니다. 요즘 세계 2위로 올라선 중국 경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고속 성장을 하는 속에서 금융, 부동산 부실 이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건데 문제는 중국 경제가 재채기하면은요 우리 경제는 독감에 걸린다는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중국 경제로부터 영향을 조금이라도 덜 받을 묘수 어떻게 짜야 될까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벼랑입니다. 저희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이슈입니다. 하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 오늘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시작이 됐는데요. 과연 올여름에는 대규모 정전사태 피해갈 수 있을지 잠시 후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요. 지금 논란이 한참 되고 있는 게 쌀 관세화인데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세계무역기구 WTO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정부는 이제는 개방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고 당연히 농민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해법은 없을지 3부에서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 양시장이 아주 분명하게 반대되는 게 끝났는데요. 네. 코스피시장 같은 경우는 6.85포인트, 0.35% 오른 1974.92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 시장은 6.73포인트 빠졌습니다. 1.25% 빠져서 529.96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한증시는 올리고 한증시를 내린 그런 이유는 뭐였나요? 일단 거래소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 매도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소폭 매수지만 하여튼 700 정도 사고 끝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프로그램 매수가 한 1,700억 정도 들어오면서 대형주 위주 즉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LG화학,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을 끌어올리면서 예. 플러스로 끝났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 400억 넘는 순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개인이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살 수 있었던 배경, 재료 같은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특별한 재료가 나왔다기보다는 네. 유일한 재료라고 친다면 이제 중국의 지난 6월 PMI 지수가 나온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잘 나온 편이었죠. 이제 50.9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연속 한 4개월째, 이제 3개월째 연속 반등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예상치보다도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드디어 이제 좀 바닥을 짚고 돌아서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낙폭이 좀 커졌다는 부분도 자체도 하나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빠질 만큼 빠졌다 이런 인식이군요. 네, 일단 거래소 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코스닥 쪽에서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코스닥 쪽은 보게 되면 지금 다음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좀 얼마 안 있으면 카카오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의 그 성장성 자체를 좀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메이드라든지 KNX라든지 이런 식으로 즉 카카오톡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컴투스라든가 게임빌, NC소프트 같은 게임주들이 좀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몇몇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쪽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전체적으로 뭐 요즘 좀 오름세를 약간 보였던 유가라든지요. 네. 뭐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양적 완화가 좀 뭐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쳤나요? 일단 뭐 그런 부분 자체는 사실 지난주까지 네. 영향을 미치고 끝났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빠진 여진이 사실은 네. 오늘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거래소 쪽은 그걸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네요. 코스닥 쪽으로 이제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려온 것처럼 외국인들이 자주 지닌 시장이다 보니까 예. 외국인들을 쏠림 현상, 즉 지난 금요일처럼 뭐 선물을 대량 매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거래소가 빠지는 거고요. 또 사실 지금 코스닥이 체력에서 400억이 넘는 금액을 코스닥에 쏟아붓는다고 한다면 받아낼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변심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 자체인데 여기는 뭐 해석을 좀 해보면 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이 작용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려온 것처럼 삼성전자 쪽에 들어가는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IT 부품주들이 이제 코스닥 중에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다면 그만큼 스마트폰, 특히 중저가 스마트폰 쪽이 잘 안 팔렸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중저가 스마트폰에 납품을 하게 되는 그 코스닥에 있는 IT 부품, 휴대폰 부품주들이 실적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이렇게 뭐 설에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코스닥 쪽이 전반적으로 어떤 그 투자 심리 자체를 악화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 그러니까 좀 한 치 앞도 좀 내다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죠. 뭐 계속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장인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끊기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기는 사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시장 자체가 매력도는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여타 동남아시아 쪽이라든지 여타 이머징 마켓 쪽이 좀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비싸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지만 펀더멘털이라는 걸 따져봤을 경우에 아직 우리 시장은 좀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반기 말입니다. 6월 말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기금 쪽에서도 이미 이제 그동안 또 미집행됐던 부분들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러저런 걸로 봤을 경우에 시장 자체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추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목 곤란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예.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경기부양책이 어떤 식이든 간에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네. 그다음에 또는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바닥치고 돌았다면은 결국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인 뭐 알겠습니다. 화학이라든지 이런 예. 종목들 네. 이런 쪽들이 조금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포드 자동차가 이 연비 과장에 대한 보상을 한다라고 밝혔네요. 네, 이 포드는 미국 이제 본토에서 예. 사실 이 연비 과장 문제가 한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평균적으로 그 차종이 뭐 지금 국내하고 관련된 건 대충 두 가지 종류인데요. 퓨전 하이브리드라는 차종하고 링컨 MKG 하이브리드라는 차종 일단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연비가 이 퓨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한 10.6% 과장을 시켰었고요. 네. 링컨 차종 같은 경우는 15.6% 정도 과장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미 운전자들한테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차를 이제 국내에서 수입해서 지금 차를 운전하고 계신 운전자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도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포드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퓨전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9대가 나갔는데요.
이 차량 구매자들한테 150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고요. 네. 또 이 링컨 MKG 하이브리드 차종 같은 경우는 이제 22대가 국내에서 팔렸는데 예. 이게는 각각 270만 원을 보상하겠다 이렇게 지금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한 30대 정도 팔렸군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대수는 아닌데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이 국내에서 좀 외국사든 국내사든 자동차 연비 과정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 소비자들한테 직접 보상한 건 이번이 아마 이제 처음 사례가 된다고 하는데 네. 이 보상 금액이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은 그 부풀려진 금액만큼의 일단 그 기름값하고요. 예. 전체 평균 주행거리 이걸 5년 정도로 이제 간주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대충 이렇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 연비 부풀렸다가 이 아주 되살이를 맞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우리 현대차도 소송을 당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13개 모델이 이 연비 과장 논란에 휩싸여가지고 집단 소송을 당했고요. 그래서 네. 작년에 90만 명한테 3억 9천만 달러를 보상한다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아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예가 없었는데 네. 최근 국내에서도 지금 연비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몇몇 차종들이 이른바 뻥튀기 연비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는 상태고 네. 정부의 정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연비를 과장했다라는 것이 나올 경우에 강제적으로 뭐 꼭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게 강제 조항은 아닌데 다만 이 어쨌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운전자들을 속인 거니까 그렇죠. 도의적 차원에서 이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네. 아직 사례는 없었지만 어쨌든 포드가 이번에 이 30명 얼마 되지는 않지만요 처음으로 이제 보상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국내에서 연비 과장 문제로 나중에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운전자들한테 보상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하나 이번에 어쨌든 큰 사례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 자동차 연비와 소비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되는 그런 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마 연비 관련해서 관할하는 부처도 지금 두 개로 나뉘어 있잖아요. 국토교통부하고 산업자원부. 예, 산업자원부. 예. 이제 산업자원 주로 이제 국토교통부는 아무래도 이건 이제 도로 안전이라든가 이 문제와 관련이 된 거고 자동차의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산업자원부, 통상산업자원부 소관이어서 두 부처 간의 입장차가 조금 엇갈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정부가 최종적으로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예고를 했었지만은 우리금융의 민영화 방안이 오늘 발표가 됐죠. 네, 오늘 이제 확정 발표가 된 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금융지주 안에 여러 개의 금융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은행이 있고 경남은행, 광주은행, 또 우리증권도 있었고 해서 지금 다 그 각각의 회사들을 팔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또 이 우리금융지주의 어떤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우리은행을 파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일단 우리금융지주하고 은행 자체를 합병시켜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정부 지분,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정부 지분이 대략 56.97%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팔게 되는 건데요. 이 중에 30%는 그야말로 이 경영권에 관심이 있는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겁니다. 주인을 찾는. 주인을 예. 찾아주는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 30%를 일단 한 덩어리로 파는 거죠. 이게 아마 9월에 매각 공고가 나가고 11월 말쯤에 입찰을 마감해서 아마 내년 초가 되면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격하고 프리미엄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면 대략 3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조 원을 가지면 우리금융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강하게 거론되는 곳이 교보생명이에요. 교보생명은 이미 공식적으로 인수할 의향이 있다는 걸 여러 차례 이제 표명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하반기니까 현재로서는 교보생명이 가장 유리해 보이는데 글쎄요. 또 KB라든가 신한이라든가 또 다른 외국계 펀드라든가 여러 국내 군데가 사모펀드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워낙 예측으로는. 당분간 금융권에서 이렇게 큰 매물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모처럼 맞은 시장 M&A 시장에서 가장 큰 매물이기 때문에 또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네. 적지 않은 자본들이 몰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 30%를 뺀 나머지 26%의 지분은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투자 차원에서 재무적 투자자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0.5부터 10%까지 입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말쯤에 되면은 그 최종적으로 윤곽이 가려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근 이제 15년에 가까울 네. 정도로 이뤄졌던 공적 자금 투입 이후에 벌써 한 15년이 흘렀는데요. 이 우리금융 민영화의 15년 대장정이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복수의 입찰자가 나와야지만 이게 유효 경쟁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예. 단독 입찰이 되면 안 되니까 또 결과를 봐야 되겠죠. 은행 노조 측에서 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잡음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을 또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안 될까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더는 늦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네. 공감대는 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민영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럽이 양적완화 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추구 전략이 좀 늦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네요. 미국은 어쨌든 지금 테이퍼링, 이 네. 양적 완화의 축소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그 출구 쪽으로 계속 다가가고 있는데 네. 유럽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어쨌든 유럽은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저금리 기조를 아주 오래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 유럽 중앙은행의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장이죠. 이 에드와르트 노이튼이라는 행장은 지금의 저금리가 2016년까지는 더 이상 오를 것 같지 않다. 적어도 2년 내지 2년 반 정도는 지금의 저금리가 계속될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 역시도 아주 긴 기간 동안 지금의 낮은 금리가 네.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상당 기간 지금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상태인데 유럽도요. 네. 아마 미국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날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냉방 걱정을 조금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여름철에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물의 실내 온도는 26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2도가 좀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안 들으면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까지 물린다고 하는데 그럼 작년처럼 이렇게 정말 난리였던 그런 상황은 올해는 없을 건지 이 매번 좀 반복되는 게 전력 문제인데요. 해결책은 없는지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YTN Hop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이 주최하고 YTN 라디오가 후원하는 2014 청소년 영어 토론 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개최됩니다. YTN과 함께하는 꿈과 열정의 무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어머마,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여기 제습기가 어디가요? 네. 기계? 이름 뭐고? 물 먹는 하마? 자포를 가서 왼쪽 끝으로. 얼만큼 써요 이거? 몇 개월 정도 써요? 몇 개월이 아니라 수시로 흔들어 보세요. 물이 가득 차다 싶으면 갈아야 돼. 왜냐면 원체 습하니까 물을 잡아먹는 거예요. 먹으면 되니까. 얘가 이제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많이 해놓을수록 좋은 거고. 안에는 곰팡이 있어요.
4,600. 예, 많이 찾는 편이고요. 잘 나가요. 특히 물 먹는 하마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생활하시는 분들 특히 옷장에 많이 넣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또 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주부들 또 물을 많이 잡아주니까 괜찮지 않을까, 습한 걸 잡아주니까 그 더위도 일찍 찾아오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더욱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제습기, 가습기 이쪽을 장마도 일찍 온다고 하니까. 네, 많이 필요해서 이제 장마철이니까 대비해야 되는 거죠. 장롱이고 신발장이고 다 집어넣어야지. 안 그러면 곰팡이 잡혀요. 장바구니 생생경제,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에 다녀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화영 리포터가 제습기, 이런 그 장마철 대비용품 판매를 하는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아마 지금 대화가 오간 거는 물 먹는 녀석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장롱에 넣고 현관에 뭐 놔두고 이런 거. 근데 요즘 보니까 이 블루오션이다 싶으니까 다 진출하는 제습기 시장, 그러니까 전기로 가는 가전으로서의 제습기도 상당히 인기인데 전기값도 생각하면 그렇고 또 이 제습기 가격도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물 먹는 녀석들 많이 좀 장만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가 있고요. 문자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33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력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제 여름이 끝나가는 8월 29일까지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작년 생각나시죠? 정말 이 국민을 공포에 빠지게 했던 대규모 정전 사태도 있었고요. 참 덥게 지냈다는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어떨지 상당히 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에너지 정의 행동의 이현석 대표와 이 얘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이게 어떻게 이번에 시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매년 여름하고 겨울에 네. 이제 전력 소비라든가 기타 이제 에너지 소비가 이제 계속 급증할 때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보통 여름철의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여러 가지 영업을 한다거나 네. 혹은 이제 냉방 온도를 이제 너무 낮게 설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5,000kWh 이상 쓰는 대규모 전기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피크 시간대에 대해서 이제 의무 절전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것까지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작년에 온도 굉장히 높였잖아요, 기준 온도를. 예. 올해는 조금 낮아졌다고 하던데. 네네.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비슷한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데가 이제 일본이 있는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온도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습도도 같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습하다 보면은 더욱더 이제 똑같은 온도더라도 더 더위를 많이 느끼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온도를 보통 이렇게 26도 또는 그보다 더 낮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더라도 이것이 이제 한 건물 내에서도 온도가 다 다르고 창가하고 이제 안쪽하고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 또 어느 정도 또 실제 절전으로까지 연결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무실들이요, 이 에어컨을 온도를 높여놓으니까 선풍기를 많이 장만해가지고 더 더웠어요. 그러니까요. 예, 열기가 막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실제로 에너지를 아끼자고 하는 것인데 또 각각의 테이블마다 또 다 선풍기를 킨다면 아무래도 또 효과도 반감이 되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피크 때는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 7, 8월 계속 또 총 전기를 쓴 양은 오히려 좀 늘어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산업용에 많이 맞춰져서 절전이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작년도 많이 좀 이어졌었죠. 그럼 전력 소비가 작년에 좀 늘었다면은 이 에너지 제한 조치가 별 효과는 없었던 거네요?
사실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는 피크 시간대 이제 줄이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네. 피크 시간대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크 시간대는 네. 아침이나 또는 이제 오후에 2시, 3시, 4시 이럴 때죠. 하지만 전체 전기 사용량은 작년도에 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크 시간대에는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전체 전기 사용 자체를 줄이는 거에는 예. 사실은 적절치는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떨 걸로 예상하세요? 올해는 사실은 작년도보다는 전력 수급 상황이 조금 좋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이제 화력 발전소들이 새로 이제 가동을 시작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화력 발전소요?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 발전소의 개수가 더 많은 거죠. 네. 하지만 작년도에도 사실은 이제 절대적으로 전력 양이 부족했다기보다는 한수원 비리 사건으로 이제 많은 양의 그 대규모 이제 핵발전소들이 가동을 멈추게 되면서 이 전력 수급이 더 큰 문제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올해 이제 여러 가지 비리 사건이라든가 혹은 또 안전적으로 수급이 되려면은 중간에 고장 같은 게 없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올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지금 울진의 원전 하나가 멈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간과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원전 가동 중단뿐만이 아니라 노후한 화력발전소가 너무 많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게 이제 중간에 바로 고장으로 연결되게 되면은 이제 발전소들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화력발전소 노후나 좀 너무 많이 가동하는 것에 대한 부하 뭐 이런 거는 걱정이 좀 안 되나요? 어떤가요? 이게 지금 사실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노후라는 것이 사실은 언제 고장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올해 여름도 사실은 긴장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자들의 분석을 조금 보면은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금을 작년에 좀 올렸잖아요. 네네. 예, 그게 좀 전력 수급에 도움이 됐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됐다고 보고요. 특히나 산업용 요금이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의 폭이 사실은 더 올릴 수 있는 이제 여지도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싼 전기요금 때문에 전기를 굉장히 낭비하고 있다. 또는 이제 전기를 더 좋은 설비, 효율이 좋은 설비로 교체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교체 비용보다는 차라리 전기 요금을 더 내는 게 더 만약에 싼 것이라면은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교체를 하지 않겠죠. 그런 식의 문제들이 이제 전기 낭비를 계속 부추겨 왔다라는 비판들이 있었고요. 그런 면들에서는 주로 이제 가정용도 가정용입니다만은 산업용 전기 요금을 조금 더 올리고 현실적으로 맞춰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지속적인 지적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인들의 전기 절약을 자꾸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요. 사실은 전체 전력 중에서 집에서 쓰는 전기는 한 14%에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산업용은 50%가 넘고요. 그런 면들에서는 사실 산업용 전기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피크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용 전기 요금 체제 같은 경우에요. 이게 개인용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인상의 여지가 더 있어 보인다라는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수치로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딱 지금 그걸 숫자로 딱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차이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제 원가 세수율이라 그래서 원가 대비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와 관련해서 이제 집에서 쓰는 가정용의 경우에는 100%를 중심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원가보다 더 많이 내기도 했고 덜 내기도 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를 좀 했었는데 산업용의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100%를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남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제 원가보다 싸게 공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보다 계속 싸게 공급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 원가 수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 원가보다도 특히 많이 쓰는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는 일종의 페널티를 물게 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사실 고민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그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네요. 네, 이제 다시 전기요금을 재편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네. 조만간 또 다시 얘기가 본격적으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적자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또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지는 부분이어서 맞습니다. 상당히 예. 개인 부담은 많았던 것 같아요. 더 많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한전이 지금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적자를 보험으로써 그 적자를 이제 결국은 세금으로 메워주게 되고 또한 전기를 결국은 기업체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는 오히려 전기를 안 쓰게 되면은 오히려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면은 요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건데 전기를 안 쓰면은 지원금을 내주는 이런 식의 형식들이 사실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굉장히 적절치 않다. 따라서 이 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좀 개혁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답을 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력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시급한 것들 이거를 지적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전력체 요금 체제의 개편이군요. 네, 일단 뭐 가장 그것이 쉬운 것이고요. 네. 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에는 매년 전력 수요가 이렇게 급증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0%에서 1%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2010년도 한 해에만 10%가 전력 수요가 늘었습니다. 왜 그렇죠?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고요. 그동안 싼 전기요금을 비롯해서 이 전기와 관련해서 수요 관리를 하지 않은 거죠. 즉 얼마를 쓰든지 간에 이제 전기는 무한대로 공급해 주겠다라는 정책을 계속 세워온 거거든요. 전기라는 게 어차피 무한한 자원이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에너지 자원을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정책은 얼마를 쓰든지 간에 그건 다 공급해 주겠다는 그 이제 공급 위주의 정책을 해왔던 것이고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온실가스 또 이제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는 그래서 최소한 현재 상태로라도 유지시키는 그런 정책을 계속 해온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당장 시급하게는 이제 전기 요금 문제가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꿔가면서 이제 수요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느냐, 더 이상 밀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냐, 이것이 되어주게 된다면은 그 사이에 이제 노후한 발전소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더 이제 효율을 통해서 오히려 수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력 수요는. 네, 그런 측면들이 같이 반영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근데 원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그냥 간략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특히나 노후한 핵발전소,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죠. 에 대해서는 시급히 폐쇄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요. 예,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로펌. 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의 사례를 통해서 법률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생생로펌 시간이고요.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흥미로워요. 네, 이혼할 경우 재산 분할과 관련된 분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장래에 받게 될 예정에 불과한 상태의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체로 분할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아직 확정이나 이렇게 판단은 없는 상태죠. 지금 사실 최근에 그 대법원에서 이혼 소송 당시에 그 확정되지 않은 퇴직금을 과연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두고 이제 공개 변론을 열었는데요. 사실 대법원은 새롭게 사실 인정을 하는 곳이 아니어서 그 하급심의 판단에 대해서 뭐 법리 오해와 같은 그런
잘못이 있는지 그렇죠. 예. 이것을 살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따져보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특정 사안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별도로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을 여는 경우는 아주 드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는 내용들을 보면 우선 장래의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민법상의 명확한 법률의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동안 이 문제는 현행 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 해석을 통해서 판례에 따라서 이제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동안은 미래에 아주 장래에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이혼 시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삼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과거의 기존 판례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을 그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이제 붙였고요. 공개 변론까지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열면서 양쪽에 아주 첨예한 대립을 확인한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화제로 보도가 됐고요. 많이 보도가 됐죠. 예, 뭐 앞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기존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포함된다라고 볼 가능성도 전체 진행 경위에 보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러니까 외벌이 가정의 여성인 경우, 그러니까 여성이 안 버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감정을 갖게 될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네. 뭐 이혼 당시만을 살펴보면 당장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혼 이후에는 어떻든 간에 수령하게 되는 또한 적지 않은 그 돈이 될 겁니다. 그 퇴직금은 사실 따져보면 혼인 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이렇게 적립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퇴직금의 성격은 근로자의 뭐 나중에 뭐 보장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후불 임금적인 성질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재적인 지분에 대해서는 이혼할 때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라고 할지라도 적절한 비율을 정해서 재산 분할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성립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은 기존의 판례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을 가지고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기존 판례도 엄밀히 따져보면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을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명확한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직접적인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불안정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결국 과거의 판례를 보면 참작할 수 있는 기타의 고려 사항이 하나 정도로 뭐 상대방이 나중에 상당한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부분 다른 재산 분할 비율을 조금 높여준다든지요. 이런 정도로 이제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 되겠지요. 결국에는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된 근거는 현재 명확한 그 법 개정과 같은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면 현 상태에서는 장래에 받게 될 예정에 있는 퇴직금까지 고려한다는 것이 좀 모호할 수 있고 불명할 수 있고 법률 관계를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고령화, 이제는 초고령화라는 말도 쓰기 때문에 이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장래의 퇴직금에 대해서 법원이 뭐 기타의 고려사항 정도로만 참작해서 재판을 했을 경우에는 우선 공평한 재산 분할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문제 제기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단순한 재산 분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미 진입했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 대비하는 노후 대책과도 깊이 관련이 있겠죠. 퇴직금이라는 것은 이제 매년 적립되는 금액인데 이 누적된 금액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직금을 받게 되는 쪽은 노년을 아주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데 반해서 그렇지 않고 퇴직금을 못 받는 가정에 대한 어떤 가사노동만 했던 쪽은 상대적으로 궁핍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분할을 인정해 주는 것이 공평하기도 하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초고령화 사회에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보완적 작용도 할 수 있다. 이런 고려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뭐 충분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판단이 어떤 행정적인 보완 절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 분할이 인정이 되더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면서요. 그렇죠. 일단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닌지 뭐 이 문제가 현재 핵심 쟁점인 것은 분명하지만요. 만일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법,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할이 돼야 되는 건지 또 장래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문제를 현재에서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나 방법 그리고 기존 퇴직금 제도의 존재의 등과도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마 같이 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고 대법원도 향후에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세한 고려가 없이 막연히 현재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라는 취지로만 판단이 된다면 구체적인 시행이라든지 권리 행사 단계에서는 혼란이 조금 가중될 위험도 있겠죠. 예. 네, 잠깐 속보를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GOP 총기 난사로 동료를 살해한 뒤에 무장 타령했던 임병장이요. 자해를 시도해서 왼쪽 가슴 위쪽과 어깨 사이에 총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직 의식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출혈이 계속되면은 의식이 흐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지금 생포는 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네. 근데 뭐 이혼은 안 하는 게 좋죠. 물론이죠. 예. 근데 이혼들도 요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도 부부간의 재산 분할과 관련돼서도 이혼 소송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일단 재산 분할의 청구는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에 따라서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게 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셨다면 2년 안에 반드시 그 권리 행사를 하셔야 되고요. 정당한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해서 만일 상대방이 줄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할 경우에는 부득이 별도로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재산에 대해서 상대방이 보유 중인 재산에 대해서 적절한 가압류라든지 가처분과 같은 보존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고요. 특히 특징적인 것은 과거에는 이제 전업주부 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 수입이 바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별도의 수입도 없다. 그래서 인정받는 재산분할 비율이 상대방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이제 분할 비율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자, 상대방 배우자와 거의 대등할 정도로 그 기여의 정도를 아주 높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제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이 상당히 적었던 시절이 지나서 이제 이것도 정말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됐던 그런 행위로 본다면 모든 재산을 나눌 때의 그런 것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쉽게 설명드리면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헤어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를 정해서 청산을 해서 나눠 갖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이 원칙적으로 분할이 가능한 그 대상 재산에 해당되겠고요. 각자 타방 배우자와 전혀 무관하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과 같이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재산 형성을 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특유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또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만일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이것은 반대로 부부의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전체 혼인 기간 중에 새롭게 아파트를 구매하셨다든지 부동산을 취득하신 경우를 예로 들면 그 취득 시기가 혼인 기간 중이었다면 이와 같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으로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였습니다. 이노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네, 샵에 0945 문자로 보내주신 청취자 의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035번님, 서민들은 더 이상 전기 소비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서민들은 아껴 쓰는데 시내 상가나 학원 같은 데는 추울 정도로 펑펑 쓰는 게 문제 아닐까요? 라고 하셨고요. 3750번님, 매번 서민들만 아끼라고 하고 일반 가정은 누진율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 맞는데 기업에게는 너무 관대합니다. 초등학교도 더워서 아이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던데 전기료 체계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 많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요, 올해로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는 게 쌀 관세화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막아왔었는데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라는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유예기간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부에서는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장태평 전 장관 연결을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